네, 느끼고 하는 존재 제3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느낌이 출현하기 이전에 존재, 지능, 생명, 그리고 지각, 그러한 것들이 범주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리고 이미지가 뭔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마음의 내용물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의식의 흐름, 마음이 없는 지능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느낌에 관하여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느낌에 관하여 on feeling을 다루는데 느낌이 어떻게 출현을 했는지 느낌의 출현을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선언을 하죠. 느낌이 이제 출현했다. 아주 중요한 느낌에 대해서 다루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소제목이 있고 정동, 느낌으로 변화되는 아이디어들의 세계, 정동과 느낌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느낌의 기원, 그리고 느낌의 역할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느낌의 기능하고 다 상통하는 이야기죠. 느낌의 기원, 역할,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왜 만들어졌는지 그 궁극적인 기원을 따져보면 그것의 역할이 지금 현재 어떤 역사적인 기원을 가졌는지 따져보면 지금 역할이 뭔지 지금 그것이 기능과 어떠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 느낌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뭔가 물리적 재료가 뭔가 그리고 이 느낌이 만들어지는 곳이 뭔가 내수용 감각계다 이 세 가지 비슷한 소제목,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이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다른 안토니오의 다른 저작들에 비해서 쉽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최대한 쉬운 문체로 쓰여 있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반복 학습을 해줘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주고 아 맞아 그런 얘기지 하면서 수긍할 수 있도록 계속 해줘요. 그래서 그 소제목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래 다음 소제목을 봤을 때 또 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읽다가 까먹던 개념들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리마인딩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느낌이라는 화제 경보기도 이 역할 기능과 비슷한 느낌이고 항상성 명령에 따른 느낌 이것도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느낌의 사회학은 이제 조금 이 장에서 조금 예외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주 짧은 장이지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느낌의 기능과 느낌의 재료 혹은 느낌의 제조 과정 이 두 가지를 이번 장에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느낌의 출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95쪽에 진화 과정에서 느낌은 특정한 유기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화학작용과 초기 신경계 사이의 소극적인 대화로 시작됐을 것이다. 신경계가 나타났다고 해서 느낌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서서히 좀 만들어져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생겨났을 때부터 생명체에게 어느 정도의 진압력이 생겼다. 어떤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물리적 유기체에 대응하는 심적 대응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느낌의 출현을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느낌에 관하여 이런 장에서 이제 느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시작을 알리는 셈이죠. 예, 정동 느낌으로 변화되는 아이디어들의 세계를 다뤄볼 건데, 예, 96쪽에 보시면 정동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살아있는 유기체 내부에서 시작된다. 이런 형태의 정동은 모호하고 분산된 상태로 발생하며 쉽게 기술되거나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느낌들을 만들어낸다. 예, 이게 원시적인 느낌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느낌은 우리의 내부, 즉 심장, 폐, 내장 같은 내부 기관을 채우는 사물과 그 내부 기관들이 수행하는 맥동, 호흡, 수축 같은 행동에 대해 선명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전자는 원시적 느낌, 후자는 성숙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원시적 느낌은 정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어디서 느껴지느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느낌, 일단 성숙한 느낌은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는 느낌, 배가 꼬인다, 장이 꼬인다는 느낌도 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너무 두근두근거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원시적 느낌은 모호하고 분산된 상태로 발생하고 계속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혹은 기운이라고 하죠. 한국말에서는 그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옛날 맹자라거나 어떤 도가 철학에서 많이 쓰인 기라는 단어도 개인적으로 이 정동이나 느낌하고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호하고 분산된 상태, 이런 걸 원시적 느낌, 정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와 대비되는 게 성숙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느끼는 것과 단순히 지각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한다면, 느끼는 것은, 이 느낌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신경계 자체가 직접적으로 와닿는 데 비해서, 내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것에 반해서 지각은 외부 사물을 인식하고 거리를 두고 외부 사물을 지도화하고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거죠. 근데 느낌, 이런 정동,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거리가 없이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 느낌을 느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떠한 몸의 상태죠. 이것이 내수용 감각이 주로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98쪽에 보시면 느낌은 신경계가 우리의 이런 것들의 항상성에 의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느낌은 신경계가 이 두 번째 문단이 느낌은 신경계가 우리의 내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신경계는 말 그대로 유기체의 내부 모든 곳에서 유기체의 내부에 접촉하고 유기체의 내부도 신경계에 접촉한다. 신경계와 유기체 내부의 이런 직접적인 접촉은 내수용 감각의 독특한 성질의 일부를 이룬다. 예, 그래서 내수용 감각이 이 느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감각인데 내수용 감각은 우리 몸 내부 기관의 지각을 뜻합니다. 내부 기관에 대한 지각이에요. 지각보다 이제 느낌이 더 나중에 온 거라고 했죠, 저번에. 아까도 식물도 지각을 하고 일종의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패턴화하고 범주하고 분류를 하고 지각을 하는데 이 느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내수용 감각은 내 내부 기관에 대한 지각이에요. 몸, 장, 내장 기관에 대한 지각이죠. 이런 내수용 감각은 근골격계 지각도 아니고
고유수용 감각하고 다릅니다. 이게 근골격계 지각인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고유수용 감각이 근골격계에 대한 지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근육이나 뼈와 관련된 움직이는 그런 관련된 지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외부를 지각할 수 있는 외수용 감각도 더더욱 아니다. 익스트로셉션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이 느낌을 만들어내는 신경장치들은, 이 내수용 감각들은 이 느낌을 일으킨 사물하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신경계는 몸과 아주 딱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병들었어요. 콩팥이 병들었어요. 이래서 콩팥에서 사구체 주머니에서 온 통증 신호가 이 중추신경계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콩팥 산통이 생겨나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중추신경계가 다시 병든 신장의 사구체 주머니에 다시 반응을 발생시켜, 다시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콩팥에서 중추신경계로 이제 나 아프다 하고 이제 통증 신호 갔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신호를 중추신경계에서 보냅니다. 통증을 지속시키죠. 이것 때문에 통증을 만들어내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얼만큼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신호를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사구체 주머니 다 썩어서 갈아엎어진 다음에도 그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강 이야기를 드렸고, 이 느낌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특징들과 변이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뭐냐? 이 질과 그 차이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느낌은 어떤 내 범위 내에 있는 상태,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이 퀄리티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 걸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변화가 어떤가, 지금 이전과 다음 상태의 변화율이 어떤가를 묘사를 하는 거죠. 공학적으로 치면 미분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상태 변화가 어느 정도 동영상을 찍는 거라고 여기에서 비유를 하는데, 스냅샷을 찍는 것보다 동영상을 찍음으로써 변화율이 얼만큼 생겨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것들은 몸이 감지를 못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이 만약에 한 채 흔들림도 없이 등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다면, 그 관성계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낄 거야. 지구도 우리가 동일한 속도로 매번 움직이고 있지만 변화율이 없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인다는 감지를 전혀 못하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도 전혀 몰랐던 거고, 물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좀 알았지만 대부분은 몰랐죠. 변화율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느낌은 쌍방향 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동들과 그 행동들의 결과를 묘사하고, 이런 행동들과 관계된 내부 기관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몸과 신경계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포나 기쁨과 같은 정서 반응이 101쪽에 보시면 여기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공포나 기쁨 같은 정서 반응이다. 이는 모든 순간 내부기관 일부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 새로운 내부기관의 상태와 몸 내 파트너십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느낌이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루 기분이 어떤지 묘하게 뭔가 포착할 수 없는 말로는 이성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냥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묘한 기분. 아, 오늘 왠지 좋은 것 같다. 열정이 느껴져. 아니면 무기력함이 느껴져. 아, 일어나기 싫다. 그런 느낌들이 누적이 되면서 기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드가 만들어지죠. 분위기, 애트모스피어, 무드, 분위기, 느낌, 분위기, 기분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뭐 분위기, 기분 이런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철학으로 치면 현상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자는 이 세 가지 정의를 참고하라고 102쪽부터 103쪽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잘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성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최적의 기능을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생리학적 범위 안에 유기체를 유지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단백질이 변이돼서 살 수가 없겠죠. 어떤 생리학적 작용을 할 수 없겠고 산성도 위산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양 수준도 먹지를 못하면 혹은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겠죠.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는 중용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성이 중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동양에서 말하는 항상성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항상성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유기체가 이용하는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이상성, 알로스타시스. 이상성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알로스타시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호메오스타시스와 다른 이런 알로스타시스. 이게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항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신체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역동적으로 변화함으로써 항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내 몸이 가진 신체 예산들을 어떻게 얼마나 적재적소에 활용할 것이냐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재적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게 이 이상성인데 알로스타시스인데 예산 편성은 얼마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에너지, 신체 예산을 얼마나 예산 편성을 적재적소할 것이냐와 관련된 기능을 알로스타시스 이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항상성을 회복하는 메커니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정서, 이모션은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정의를 해요, 저자가. 이 지각 사건에 의해 촉발돼 함께 일어나는 비자의적인 내부 행동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지각 사건에 의해 촉발돼 함께 일어나는 비자의적인 내부 행동들, 불수의적인 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민문익은 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장이나 혈관 따위의 벽을 이루는 평화액은 민문익은 수축, 심장 박동, 호흡, 호르몬 분비, 얼굴 표정, 자세 변화 등 이것을
그냥 감정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것들의 집합. 그리고 그러면 이게 느낌이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그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 정서, 이모션이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인 구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이게 좀 너무 과한 유물론적인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일반적으로 이런 정서 행동은 공포나 분노로 위협에 대처하거나 아니면 좋은 상태에 대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식 등으로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도 정서가 만들어지고, 어떤 지각을 할 때 만들어지고, 기억을 할 때도 만들어지고, 기억도 일종의 지각이죠. 과거에 대한 현재적 지각이기 때문에 기억된 현재라고 하죠. 에델만이 1차 의식부터 기억된 현재를 통해 살아간다. 항상 이 과거의 기억이 없이 현재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연중에 과거의 기억의 기반으로 항상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기억된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느낌 간단해요. 유기체에서 원초적인 상태에 촉발되는, 이건 항상성 느낌이라고 하고, 이 정서에 촉발된 상태, 정서적 느낌 등 다양한 항상성 상태를 다음에 발생하거나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마음속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초적 상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항상성 느낌보다도 더 원초적 느낌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느낌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 알로스타시스라거나 감정이라거나 정서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쉽게 바로바로 좀 얇은 책으로, 이것만큼 얇은 책인데 관련해서 뇌를 통해서 뇌가 무엇을 통해서 진화한 건지, 어떻게 작동을 하고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느낌이 뭐고 정동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얇고 괜찮은 입문서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정동은 뭐냐, 느낌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런 정동은 느낌으로 변화되는 아이디어들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동은 잘 포착이 되지 않는, 비교적 일반적인 느낌들보다도 잘 포착이 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음악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면 느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반주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악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닌 마음의 이제 확실한 내용물들이 진화 과정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확실히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그런 확실한 내용물들이 생겼을 때 이 정동 과정을 어느 정도 이제 묻어두게 되죠, 우리의 의식 과정에서. 그래서 더욱더 인식이 힘들어지고 감이 안 오고, 뭔가 느낌과 어떤 분위기나 기분이 있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느껴지는 건지, 몸에서 흔히 기분을 뭔가 나쁜 기분이나 좋은 기분 이렇게 느꼈을 때 그게 몸의 어디 위치에서 느껴지는지 한번 잠깐 멈추고 호흡을 통해서 좀 몸을 가다듬어 보고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이 기분이 어디서 오는 건가? 보통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기분이라는 게 그냥 기분이지, 분위기라는 게 그냥 분위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느낌이 어디서 오는가, 이 기분이라는 것의 육체적 기원이 지금 어디서 느껴지는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봤을 때 꽤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인 거죠. 아무튼 일단 기분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근데 이 정동이라는 게 이제 이 확실한 내용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묻히긴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 정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조명이 바뀔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이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죠. 어떤 정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정동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철학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동 이론이라는 책 제목까지 지어서 만들어졌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주요하게 여겨질 만한 소재고요. 정치적으로도 언론 문화적으로도 어떤 윤리적으로 문화, 윤리, 정치, 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affect theory reader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다뤄질 만큼 정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성적으로 쉽게 포착이 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굉장히 따져봐야 될 만한 이론화까지 해서 이론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론화를 하고 사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하려는 이런 굉장히 노력이 담겨 있는 사고 방식인 거죠. 정동 이론이라는 게. 그리고 이 정동에 대해서 잘 설명한 이 문경일 박사님의 페이스북글을 따왔는데 요즘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동적 전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정동이 크게 중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동 여기서는 정동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정동과 느낌과 감정의 본성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 정동은 여기서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정동은 몸의 움직임 또는 움직이는 몸이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신체적이지만 나도 남도 지각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개인적, 비인격적이다. 그 자체로 자각되지 않은 신체 변화들. 이게 정동에 가깝고 가령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굳은 얼굴과 위축된 어깨, 각종 분비샘에서의 호르몬 분비, 내장 근육의 수축, 혈류의 속도와 압력의 변화, 심지어 뇌의 각 중추들의 활성화 등을 정동의 사례로 들 수 있겠지만 반면에 느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변화라는 점에서 표현적이며 내가 자각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모르더라도 남은 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인적이다. 여기서는 이 느낌하고 정동이 느낌에 포함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한 정동, 이 느낌은 정동이 아닌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대표적으로 낯이 붉어지는 느낌, 열이 받는 느낌, 찌뿌둥한 느낌, 처지는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느낌들을 내가 어떠하다고 확인한다는 점에서 규정적이에요. 그 확인이 내가 자각한 바에 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격적이다. 나는 낯이 붉어지는 느낌을 부끄러움으로, 열이 받는 느낌을 화로, 찌뿌둥한 느낌을 지루함으로, 처지는 느낌을 우울함으로 확인하고 규정합니다. 이 사회적인 실제가 되는 것, 혹은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동, 느낌, 감정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고 그만큼 정동이 굉장히 이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다. 이 정도까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5쪽에 보면은 생물학적 효율성과 느낌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건너뛰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니까 느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느낌의 역할은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느낌은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요약적으로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약적 정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세세한 정보를 천천히 전달해 줘야 되니까 세세한 정보를 이렇게 빨리 모집하는 것도 표본을 수집하는 것도 천천히 걸릴 뿐더러 그걸 섬세하게 또 다시 전달해 주면은 이게 그러기 전에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그 전에 그냥 요약된 대충 엄청까지 대충은 아니지만 대충 요약된 정보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경계가 느낌을 통해서. 그리고 욕구와 동기를 제공해줘. 그를 통해서 이건 해야 돼. 맞아, 이 느낌 너무 좋아. 이건 또 해야 돼. 다음에라도 이 기회가 또 생기면 해야지. 라는 식으로 동기를 제공하거나 긍정적 동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기분 나빠. 혐오스러워. 더러워. 짜증나. 귀찮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 동기가 제공될 수 있겠죠. 이 느낌의 역할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인데 요약적 정보가 전달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욕구와 동기가 제공되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역할을. 느낌의 역할이자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느낌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효율성을 담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특히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느낌이 플레저라는 게 느낌이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교양 수준으로 쓰인 책이 있는데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생존과 번식의 싸움에서부터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행복이라는 게 기원했다. 그래서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식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런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나죠. 행복의 기원이 안다면 행복의 기능이 뭔지, 행복의 역할이 뭔지,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느낌을 구성하는 것이 뭔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몸과 뇌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느낌을 구성하는 것, 느낌의 재료, 물리적 재료가 뭐냐? 아까 말했지만 내수용 감각이라고 했지만 이 내수용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뭐냐? 몸과 뇌의 꾸준한 파트너십, 꾸준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계의 생물정기적인 활동 그리고 이 몸의 바디의 화학적 활동이 일어나면서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어떤 이미지, 심상이 만들어지고 그를 기반으로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뇌의 긴밀한 연결과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느낌이 아주 적절하게 생겨난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데카르트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분리된 심리적 실체도 없고 완전히 분리된 육적인 신체도 없을 뿐더러 그것들이 온전히 결합을 해야 상당히 훌륭하고 질 좋은 섬세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그냥 처져. 기분이 찌뿌둥해. 오늘 참 기운이 안 좋아. 일진이 안 좋아. 왠지 느낌이 좋아. 열정이 생겨.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다기보다 이러한 느낌을
알아차릴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알아차린다면 굉장히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심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단언을 할 수 있어요.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리고 마음 상태가 어떤지 뭐 정동의 느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알로스타시스가 신체 예산 분배가 훨씬 더 적합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더 적게 투자해야 되겠네. 느낌이 섬세해야 제가 그 예산 분배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유용하고 의미 있게 분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 이것들이 이 알아차림이 별거 아니라 이런 알아차림의 과정이 제가 생각하기엔 명상과 다를 것 같고 특히 알아차림 명상, 마음 챙김 명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이 점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 기분이 어떤지 한번 알아차리고 그런 명상이라고 꼭 이름 붙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어떤 좀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 근육이 과하게 경직되어 있는지 아닌지 혹은 너무 근육이 축 늘어져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축 늘어져 있거나 너무 과도하게 긴장할 때 근육이 막 확 수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럴 때 좀 고통이라는 느낌이 생겨나기 쉽고 그럴 때 실수가 일어나기 쉽죠. 그걸 좀 알아차리고 천천히 컴다운 그냥 명상을 하듯이 명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호흡에 천천히 집중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코로 쉬는 게 가장 좋아. 그러면서 한번 알아차려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호흡 상태가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 내장 기관의 느낌이 어떤지 서서히 조금씩 알아차려 보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내 근육이 과하게 협착되어 있지 않은지, 이완되어 있는지 한번 이완해 보시는 것도 좋고 한번 그럴수록 이제 느낌을 내가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114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내수용 감각이 느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느낌이 일반적인 지각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흔히 외부 사물들을 이 114쪽 보면 우리가 외부 세계의 사물들을 표상하거나 지도화한다라고 말할 때 이 지도화라는 개념에는 지도화되는 사물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개념을 당연히 포함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마우스, 책 이런 외부에 있는 것들은 지도화한다라고 표현하죠. 표상하고. 하지만 이 느낌은 이 표상은 이 외부 세계 사물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느낌은 거리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느낌하고 느껴지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없죠. 느끼는 것이 곧 느껴지는 것이고 주체와 대상의 거리가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분리적인 형들이 전혀 없고 이러한 이 느낌들은 이러한 거리가 없는 직접적으로 와닿게 느끼는 이 느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어떻게 조정된 건가? 왜 이렇게 된 건가?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특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내수용 감각은 수초화된 절연작용이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 절연, 이 수초화, 미엘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미엘린, 이 작은 덩어리, 이 뉴런이 이제 중간 이 소마 이 세포체 말고 이제 축사까지 가는 길에 보통 이렇게 미엘린이라는 걸로 덮여져 있습니다. 수초화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절연이 돼요. 여기서 받은 신호가 여기로 쭉 갈 때 전기가 새지 않는다고, 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거죠. 정보를 빨리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고 크게 손실이 없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이런 내수용 감각을 이 느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인 내수용 감각은 수초화가 안 돼 있습니다. 축삭이.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축삭적으로 축삭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여기 116쪽에 보면은 비시냅스 신호 전달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초화된 축삭은 왼쪽처럼 수초화된 축삭이 많으면 뉴런과 뉴런들이 구성한 네트워크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단절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수초화되지 않은 축삭, 수초화되지 않은 축삭은 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발화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BB, Blood Brain Barrier라고 줄이는, 흔히 이 BBB라고 줄이는 이 혈액 내 장벽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아무 약물이나 이 머리, 뇌 안에 혈액으로 쉽게 투과를 할 수 없도록 이 BBB, 혈액 내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 약물을 먹어도, 어떤 이상한 약물을 먹어도 쉽게 뇌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몸은 좀 마비가 되거나 어떤 중독이 되더라도 뇌까지는 그렇게 빨리 크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고, 그리고 도파민 같은 것들도 바로 뇌로 안 갑니다. 우리가 도파민을 아무리 만들어서 뭐 주사한다고 해도 뇌로 가지 않고 어떤 그 관련돼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으면 모를까, 도파민을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BBB 때문인데, 그래서 내수용 감각은 BBB를 거치지 않아요. 혈액 내 장벽을 거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 장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호들이 자유자재로 오갈 확률이 높겠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보시면 이런 특징들로 117쪽에 이런 특징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수초에 의한 절연작용과 혈액 뇌 장벽이 없으면 몸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이 신경신호들과 상호작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내수용 감각은 신경계 내부의 몸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표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는 신호들이 광범위하게 혼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들이 광범위하게 혼합될 수가 있어요. 이 내수용 감각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연작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 축삭에 따라서 다른 정보들이 비시냅스적인 신호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끼어들 수 있고, 이 BBB도 없기 때문에 여러 체액순환에 통한 정보 전달이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내수용 감각의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이 내수용 감각의 느낌이라는 게 아주 직접적이고 왜 이렇게 알 수 없고 혼합된 것 같은 모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그 기원을 따져봤을 때, 그 원인을 따져봤을 때 이 내수용 감각이 두 가지 특징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수초화되지 않아서, 그리고 비비비도 없기 때문에, 절연작용도 없고 비비비도 없고 다른 온갖 신호들이 끼어들고 혼합되고 광범위하게 혼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느낌의 기능도 이야기를 하고, 이 느낌이라는 게 화제 경보기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동기를 이끌어내고 한다는 거, 느낌이라는 화제 경보기 122쪽에 나온 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일종의 자연적 평가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잘하고 있느냐, 생존을 위해서, 혹은 생존에 반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혐오적인 감정이 나타나겠죠. 이게 인류의 진화 속에서 서서히,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모든 어떤 느낌을 가진 생명체의 공통된 역사 중 하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한 124쪽에 나와 있는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이 사실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은 느낌이 발생하는 과정의 최상위에 위치한 내선 피질과 위점막 내 신경 분포와의 연관관계다. 우리는 위궤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특정한 박테리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박테리아가 우리에게 위궤양을 일으키도록 허용하는 과정에는 우리의 정서가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때문에 우리 위궤양이 일어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어떤 세균 때문에, 어떤 세균들 때문에 다 뭐 갉아먹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박테리아를 도와주는 아주 부정적인 정서들이 많이 생기면 박테리아를 도와주는 꼴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124쪽 그 같은 쪽에 이전에 맨 위에 보시면 간단히 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느낌이라는 화재 경보기, 소방차, 의료시설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이 지금까지 이 전략을 완성해오고 있다는 증거는 중추신경계가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추신경계의 이런 면역 조절은 시상하부에서 이루어진다. 시상하부는 대뇌피질과 뇌간, 척수 사이에 위치한 중추신경계 영역인 간뇌의 일부로 우리 몸 전체에서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내분비계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어떤 욕구나 어떤 욕정을, 정욕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곳이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시상하부가 특정 감염원에 대처하는 항체를 생성하도록 질화에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나 이 느낌과 정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계와 협력을 한다. 면역계에 협력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성 명령에 따른 느낌, 그 느낌의 사회학, 이 두 소제목이 세 소제목이구나. 세 소제목이 나왔는데, 항상성 명령에 따른 느낌 또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빨리빨리, 느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나에게 대강의 요약적인 정보를 받음으로써 내가 그에 따라서 동기와 욕구와 동기를 제공받음으로써 그에 따라 움직이라 라는 이 항상성 명령으로 인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느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성 명령에 따른 느낌, 대강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느낌의
사회학을 볼 수 있죠. 이 프렌즈라는 책이 올해 나온 좋은 책인데 로빈 덤바라는 진화 인류학자가 쓴 아주 소중한 좋은 책이에요. 이걸 보시면 좋아요와 싫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에서 좋아요 눌러주는 게 얼마나 쾌감을 느끼게 되는지, 아니면 악플다는 게 얼마나 혐오감, 얼마나 칼을 찔린 듯한 고통까지 느끼게 하는지, 이런 느낌의 사회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나누는 많은 대화들 중 하나가 어떤 심오한 정보 교류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감정 교류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느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 느낌의 사회학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128쪽에 보면은 이런 느낌, 사회적인 느낌하고 자연적인 우리 생리적인 느낌하고 이 다르지 않다고, 그 기반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이고 생리학적인 그런 항상성 명령의 느낌을 얻을 때 쭉 썼던 것들을 사회적인, 문화적인 느낌을 경험할 때도 오직 그대로 그 기관을, 그 구성 기관을 쓴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128쪽에 나온 것처럼 가차없이 경제성을 추구하는 자연은 우리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사회적 환경이 좋고 나쁨에 대처할 새로운 장치를 굳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자연은 기존 장치들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하지만 129쪽에 나온 것처럼 하지만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은 악성 종양으로 인한 고통만큼 심합니다. 악플이라거나 수치심이라거나 어떤 강간이라거나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얻는 고통은 생각보다 엄청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 좋아요를 받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상당히 짜릿하다 라는 이야기를 이 느낌의 사회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걸로 통해서 여기까지 조금 장황하긴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서 방금 여기까지 대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소제목을 정리를 하면, 느낌을 출현했다. 그리고 정동과 느낌이 뭐가 다르고 항상성, 정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느낌의 기원이 뭔지, 역할이 뭔지, 기능이 뭔지, 화제 경곡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항상성 명령에 따른 느낌. 결국에는 요약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 전달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이 빨리빨리 요약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어떤 동기, 욕구와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이 느낌의 아주 대략적인 기원과 역할과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느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느낌을 구성하는 게 뭔지, 물리적 재료가 뭔지, 느낌이 만들어지는 곳, 그래, 내수용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수용 감각의 특징이 크게 뭐냐, 두 가지가. 숙취화되지 않은, 미엘리네이션 되지 않은 세포들이다. 신경세포들이다. 그래서 절연작용이 없고, 이게 독립적이지 쉽지가 않고 여러 정보들이 모이기 쉽다. 그리고 BBB가 없다.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액적인 순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광범위한 정보들의 혼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특정한 어디 위치다라고 느끼기 힘든 느낌들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뭔가 느껴지는데 어떤 분위기, 정동 같은 게 어떤 암묵적인 모호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정동적인 느낌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신경해부학적인 세포생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여기까지. 그래서 느낌의 기능과 느낌의 제조 방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3장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3장 느낌에 관하여를 발제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